네. PC가 바뀌어가지고 아직 제가 익숙하지 못해요, 이게. 제가 늘 쓰던 거가 아니라서.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요. 앞 시간에는 우리가 상용직 사원들의 원천징수,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1월부터 12월 급여를 입력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용직 사원의 급여 자료 입력과 사원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회사에서 보면요, 일용직 사원을 채용할 때가 있죠. 명절이라든가 어떤 일이 급작스럽게 몰릴 때는 일용직 사원을 채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용직 사원을 말이죠, 급여를 지급할 때 여기 더존 스마트웨이에서 정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원 등록과 급여 자료 입력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일용직 사원의 근로소득세 계산 구조, 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론 평가할 때, 이론에서 배울 때 우리 다 공부한 것이죠. 자, 일용직 급여에서 1일당 근로소득 공제가 얼마예요? 15만 원 공제하고요. 일용직은 이 근로소득 공제를 뺀 거에서 거기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6% 가장 낮은 세율을 곱하죠. 일용직은 모두 금액이 크든 작든 전부 세율이 6% 단일 세율이에요. 그래가지고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 산출세액에서 55%를 뺍니다.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 세액공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5%만 내는 거예요. 산출세액의 45%. 그것을 우리는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근로소득세가 있고요. 또 이거의 10%는 지방소득세를 계산을 해야 되죠. 여기서 결정세액은 근로소득세만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용직 사원 등록 우리가 한번 해볼 거고요. 이 사원 등록을 하는데 일용직 근로자의 사원 등록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없습니다. 네. 급여를 입력할 때 시급이냐, 1급이냐, 그리고 급여를 매일매일 지급하느냐, 여기 이제 급여에 보면은 매일 지급하느냐 아니면 일정 기간 단위로 지급하느냐, 이렇게 구분해서 이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매일 지급이냐 일정 기간 단위 지급이냐. 자, 매일 지급의 경우는요, 그날의 그 사람의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는 과세가 안 됩니다. 소액 부징수에 의해서 만약에 세금을 계산했더니 9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세금 없는 걸로 0원으로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소액 부징수. 1,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정 기간 단위 지급에서는 소액 부징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단위 지급이라는 것은 2일, 3일치를 모아서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죠. 1,000원 미만인 경우라도 소득세가 산출된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일용직 근로자건만 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우리 상용직하고 같이 작성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8월 달에 일용직이 있었다 그러면 8월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면 상용직하고 이 일용직이 같이 작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행 내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생산부의 일용직 사원 신민경이라는 사람이 일당 20만 원으로 12월분 근무 일수에 대하여 12월 15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 생산직 직원들의 급여를 개정 과목을 임금이라고 써요. 임금. 우리 사무관리직은 개정 과목을 급여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쓰죠. 생산부 직원은 제조원가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개정 과목을 임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용직 급여 자료에
그리고 이제 그 일용직 급여는 또 임금 중에서도 잡급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구분을 해서 또 회계 처리는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회계 처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천 징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에 등록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까지 작성을 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를 보고요. 사원 등록과 급여 자료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일용직 사원 등록이라는 메뉴 여기 있죠? 클릭하세요. 네. 팝업창이 하나 떴는데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상하한액 변경 및 적용기간 안내. 2019년 7월 1일 시행됐다. 다음부터 띄우지 않게 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용직 사원 등록. 먼저 코드에다가 7001번 사원명, 사원명은 신민경,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850327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9인가요? 입사는 2020년 12월 1일. 퇴사는 뭐 퇴사했다고 볼 수 없죠. 퇴사 날짜는 비워 놓겠습니다. 또 언제든지 다시 일용직으로 올 수 있으니까. 자, 주소가 있나요? 없어요. 네, 주소 데이터 없으면 지나가시고요. 전화번호, 이메일 없으니까 계좌번호 이런 거 주어지지 않았으면 입력 안 하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면 급여사항 등록이 있어요. 아래쪽 13번부터. 자, 급여 지급의 방법을 말이죠. 1번을 입력해야 되겠네요. 일정 기간 지급에 해당되죠. 네, 왜냐면은 12월 15일 날 지급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12월 15일 날 일정 기간이 되고요. 14번에 정상급여 일당이 얼마죠? 예, 여기다 20만원 입력하면 됩니다. 14번에다 20만원. 그리고 1급직 시급직이면 여기서 시급직이고 여기는 시간당 급여를 입력하면 돼요. 1당 20만원이니까 1급직으로 선택해 주시고, 연장급여는 네, 뭐 없어요. 네, 나머지 사항 뭐 주문한 내용이 없으니까 여기 14번과 13번만 정확히 일정 기간 급여하고 정상 급여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개정 과목은 아까 임금을 지급한다라고 했으니까 임금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 급여 입력이라는 요 두 번째 탭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일용직 급여 입력. 일일 네? 22번? 22번? 20번이 끝 아닌가요? 여로 해야죠. 사용하겠 이 사람 사용한다. 여로 해야죠. 자, 일용직 급여 입력 창으로 가셔서 12월 귀속연월이 12월이고요. 지급은 12월에 지급했죠? 자, 부서명이 없어요. 없으면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고,
자, 그러면 신민경이라는 사원 등록한 내용 왼쪽에 나타나고요. 오른쪽에다가 여기 근무한 날 X를 누르면 동그라미로 변합니다. 1일 날부터 15일 날까지 15일간 일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1일 날 여기 클릭하면 동그라미가 되면서 4대 보험 중에서 고용보험만 해당이 돼요. 일용직 급여는,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만 해당이 됩니다. 예. 제가 그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 맞나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저 청소년회관에 거기 화재 추모관이 있죠. 거기 가서 들었어요. 어느 단체하고 같이 갔었는데, 네, 거기 지금 사망자 중에 일용직이 상당히 많답니다. 네, 일용직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대요. 산재보험. 그러니까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하고 가입되지 않는 사람은 보상이 완전히 다르겠죠. 산재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은 예, 그 유족연금 같은 게 나오잖아요. 산재에서. 그렇죠? 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산재에서. 그 부분이. 근데 산재보험 안 들었으면 이번에 협상에서 그냥 보상금 받고 더 이상 받을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근로로 일하면서 산재보험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 위험한 일 같은 거 어디 취업을 한다 그러면 산재보험 꼭 가입을 해둬야 된다. 네. 그래서 뭐 본인이 돌아가신 분은 뭐 모르겠다. 만약에 죽지 않고 부상을 당했다고 보세요. 산재보험 가입이 안 돼 있으면 그거 평생을 어떻게 보상금 얼마 받았다고 그게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산재보험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만 가입돼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보상 나올 게 없어요. 네. 자, 이 일도 동그라미로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15일까지 이게 동그라미를 쳐주면 돼요. 15일 날까지. 뭐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 예, 전부 뭐 체크를 쭉 해서 한꺼번에 한다든가 예, 아니면 뭐 처음 거 클릭하고 맨 마지막 거를 이렇게 아닌가? 자, 15일까지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15일이니까 하루에 20만원씩 이 사람의 급여는 300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하루에 1,600원씩에서 24,000원이고 소득세는 하루에 1,350원씩에서 2250원, 지방소득세는 이거의 10%니까 다 합치면 1,950원이 돼요. 1,900. 왜 2,000원이 안 되느냐 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135원 10%면 135원인데 이 5원을 버려버립니다. 130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이분은 얼마를 공제하느냐 이렇게 고용보험료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 가지를 공제한 것이 46,2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분에게 신민경 씨는 15일 일한 거 295만 3,800원을 입금해 주면 된다. 자, 수행 결과가 우리가 입력한 거하고 혹시 다른 건 없나요? 최종적으로 계산된 것만 한번 볼까요? 295만 3,800원. 예, 똑같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2월 달 거를 작성하면 되는데 12월 달 우리가 직원 3명분이 지금 이미
입력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일용직이 플러스 되겠죠. 자, 여러분 다시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이건 세무서에 10일 날 제출하는 거죠. 자, 클릭하시고 귀속기간 12월 엔터 치고 또 12월 엔터 치고 또 12월 엔터 치고 또 12월. 그래서 우리가 정기 신고가 있고 잘못된 것은 정기 수정 신고. 정기 신고 때 못했어요. 그러면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했는데 또 틀렸어요. 그러면 기한 후 수정 신고. 이와 같이 신고의 구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10일 날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정기 신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근로소득 쪽에 간이세율표에 의해서 계산한 상용직 근로자 3명에 대한 거 소득세 88만 80원, 일용직 근로자 1명에 대한 소득세 2만 250원. 여러분 이 총지급액, 이걸 총급여액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총급여액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그 이제 여러분들 소득세 이론 뭐 이런 거 풀어야 되잖아요. 가끔 문제에서요, 총 지급액에 포함된 것이 얼마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 있어요. 그런 문제 잘 나옵니다. 총 급여액. 그러면 어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총급여액에 제외되는 거, 제외되는 급여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비과세되는 식대, 그렇죠? 비과세되는 식대 월 10만 원이에요. 그럼 1년이면 120만 원만 총급여액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포함되면 안 되죠? 비과세되는 자가운전 보조금, 이거 한도가 있죠? 월 20만 원까지. 근데 보기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 뭐 총급여액에 무슨 자녀의 학자금 수당을 줬다든가, 여름 휴가 수당을 줬다든가, 또는 직책 수당을 줬다든가, 이런 대부분의 수당은 다 과세죠. 그러니까 총급여에 다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비 변상적인 여비를 지급했다. 실비 변상적인 여비 지급했다는 것은 이 자가운전 보조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가운전 보조금하고. 그러니까 이 이제 영업사원이 이렇게 영업 활동을 하고 다니는데, 돌아다니면서 뭐 여비를 쓸 거 아니에요? 교통비, 뭐 출장 가면 뭐 이런 거. 그런데 그거를 회사 돈을 가지고 쓴 게 아니라 전부 자기 카드로 가서 쓰고 다니고, 나중에 청구하면 급여 지급할 때 포함해서 지급해줘. 그 직원 급여 지급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급여 지급하는 날 같이 아무개 사원 여비 얼마 이렇게 급여에 여비가 찍혀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실비 변상적인 여비이기 때문에 자기 급여가 아닙니다. 내가 쓰고 내 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 급여액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비 변상적으로 회사가 뭘 주는 거, 이거는 급여가 아니다 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비과세되는 식대 월 10만 원하고 비과세되는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은 총 급여액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보셔라. 그러니까 비과세되는 식대라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느냐면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돼요. 제공하면 이거는 총 급여가 돼요. 이거는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 지급을 현금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총 급여액이 되고 과세가 되는 거고. 예. 자가운전 보조금도 전제가 있죠. 이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는 사원은 자기 명의의 차량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여기에 실비 변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비과세되는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는 것은. 그래서 요거 좀 잘 알아두십시오. 이론 같은 거 풀 때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기에서는 다 이걸 뭐 총급여액이라든가 총지급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봐왔었는데 이걸 우리가 다 더해보진 않았거든요. 12월 달에 2,05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050만 원이 맞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에 가서 12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급여와 상여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서 한번 다 더해보죠. 우선 김현철 씨 거. 김현철 씨가 얼마냐 하면은 비과세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1,000만 원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현주 씨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노현주의 총 급여는 얼마가 되느냐면은 비과세를 빼야 돼요. 예. 그런데 비과세라고 해서 다 빼는 게 아니에요. 보육수당은 포함을 해요. 보육수당 빼고 식대하고 차량운전 보조금만 빼볼까요? 30만 원만? 30만 원만? 그러면 670. 그 다음에 이진섭 씨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식대 10만 원, 차량 보조금 없고 연장근로 수당은 급여에 총 급여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10만 원만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 380. 계산이 맞나? 380. 자, 더해보니까 50, 그 다음에 2050. 아까 2050 맞았나요? 네, 2050. 맞았죠? 자, 그래서 비과세라고 해서 전부가 다 총 급여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항목만, 지금 여기서 말한 거. 보육수당은 비과세이지만 노현주 씨의 보육수당은 비과세지만 총 급여액은 포함이 된다. 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섭 씨의 이 연장근로수당 30만 원 비과세지만 총 급여에는 포함이 돼요. 그런 것이 좀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은 뭐가 되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 수당 공제 등록을 할 때 여기 비과세 감면 설정이라는 요 탭에 가면은 미제출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미제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총급여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할 때 이거는 급여에서 빼고
제출한다 이런 뜻입니다. 소득세법상 이렇게 법률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식대하고 자가운전하고 육아산전 휴가비는 우리가 비과세이면서 동시에 급여에서 빼고 신고한다. 총급여에서 빼고. 그래서 총급여액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요걸 빼고 계산하셔야 된다.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다. 뭐 우리 실무에서는 프로그램이 다 해주기 때문에 뭐 총급여액을 계산해라 이런 문제를 안 내죠. 더존 프로그램, 더존 회사에서 다 프로그램이 세팅이 돼서 나오니까. 그런데 이론에서 나옵니다. 자, 교재로 돌아가세요. 다음에는 이제 연말정산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원천징수 수업은 다 끝났어요. 자, 연말정산. 자, 연말정산의 개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이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 없어요.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 제외라고 돼 있는 거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 금액 또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서 등의 내용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는 제도를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2인 이상의 근무지가 있을 경우, 둘 이상의 근무지가 있을 때, 둘 이상의 근무지는 전부 합산해서 한 곳에서 신고를 합니다. 근무처가 둘 이상인 이중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는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오전에는 A라는 회사에서 일하고요, 오후에는 B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둘 이상의 근무지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을 어디서 해야 돼요? 두 군데서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회사에서 한다 이거예요. 급여가 많이 받는 쪽에서 하든지 근로시간이 많은 쪽에서 하든지. 그래서 이 주된 근무지라는 곳을 정해서 합산해서 신고하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 가지고 이중으로 연말정산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다음에 세 번째, 재취직자의 연말정산.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에 성동일 씨가 그 회사를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면 그 사람은 재취직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을 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에 속하는 달까지의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현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회사를 퇴직할 때 퇴직정산을 하고 그 신고한 서류 있죠. 그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재취직한 회사에 원천징수 의무자 직원에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이 일어나도록 한다. 자, 이 그림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은 연말정산의 그 프로세스. 근데 지금 해보지 않고서 이 그림을 보고 설명한다는 건 무의미해요. 해보고 나서 나중에 한번 이걸 보시고, 우리가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겁니다. 자, 연말정산은 언제 합니까? 2월에 하죠. 2월. 2월에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지식들, 이론이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단계에서는 뭐 읽어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또 아주 커다란 표가 있는데요. 이거 우리가 이론에서 다 배운 것들입니다. 이론에서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론에서 배운 여러 가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449페이지는요. 그 프로그램에 소득명세 탭에서는 어떤 걸 하고 소득공제 탭에서는 어떤 걸 한다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읽어서 도움이 안 돼요. 나중에 프로그램을 쓰면서 이거 보시는 거예요. 지나가시고 451페이지에 있는 이 표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 표 3번은 중요하지 않고요. 1번과 2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필기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할 때 이거는 입력을 해야 되나 입력하지 말아야 되나 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표가 그걸 핵심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3번은 어느 탭에다가 무엇을 입력한다 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입력을 해보고 나서 나중에 보는 게 좋아요. 나중에 보는 게. 그러나 1번과 2번은 지금 좀 설명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 표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인데 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이 표를 여러분이 이 표가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는 이 표가 외워져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표가 외워져 있지 않으면 이 소득세 실기 문제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오니까 이거는. 자, 뭐냐 하면은 자, 보험료가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잖아요. 보험료.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보험료 영수증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이걸 판단을 하셔라 이겁니다. 나이하고 소득요건, 근로기간에 해당되느냐를 판단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자, 누구의 보험료가 일단 보험료가 누가 지급했어야 해요? 소득자가 지급했어야죠. 그런데 피보험자를 보니까 나이가 안 맞았어요. 예를 들면 25세 된 대학생 자녀의 보장성 보험을 아버지가 들어줬어요. 그러면 보험료 입력하면 안 돼요. 나이 요건에 걸려요. 나이 요건. 자, 소득 요건도 본다 이겁니다. 소득 요건도 소득이 없어야 돼. 소득자가 아니어야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입력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꼭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근로기간. 그러니까 2020년도 연말정산이다. 그러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그 1년간 보험료 납부한 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2019년 11월 달에 보험료 나간 거 이건 해당이 없다. 세 가지를 다 보는 겁니다. 보험료. 자, 기부금 보세요. 기부금도 세액공제 자료잖아요. 자, 기부금은 나이는 안 봅니다. 아까 25세 된 대학생 나이 안 봐요. 25세 된 대학생이 만약에 교회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50만 원.
그런데 소득은 봐요. 그 대학생이 소득이 없는 사람이면 누구 돈으로 기부했겠어요? 아버지 돈으로 기부했겠죠. 그래서 이거는 입력을 한다 이겁니다. 이거 나이는 안 본다. 그러나 소득은 없어야 된다. 소득은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부금은요. 올해 것만이 아니라 작년 거지만 작년에 공제를 안 받았으면 그걸 2월에 해가지고 올해도 해줘요. 예. 우리가 기부금이라는 것은 이 기부금의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2월을 해줍니다. 그래서 꼭 근로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만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 예. 작년에 지출을 했는데 작년에 그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비고에 있는 이게 뭐냐? 정치자금은 본인, 소득자 본인 것만 입력하는 거예요. 정치자금은 배우자나 자녀나 직계존속 안 된다 하는 거죠. 이런 특이사항을 아셔야 된다. 자, 근데 교육비, 이게 세액공제죠?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하고 똑같은데 여기 근로기관에 지출한 비용만 해당된다는 거. 기부금은 작년 것도 해주지만 교육비는 단기에 지출한 교육비만 해당이 된다. 자, 나이 안 봐요. 그러니까 25세 된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아버지 소득자가 지불을 했다 그러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그 다음 신용카드 교육비하고 똑같아요. 이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에 있죠. 특별 소득공제에. 이것도 나이는 안 보지만 소득은 본다. 그리고 이것도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만 해당이 된다. 자, 근데 교육비에서 또 특이한 거 이거 그냥 지나왔는데요. 이 교육비는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해요. 이거 사실 이론할 때 우리가 했었는데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제 실기할 때를 대비해서. 또 신용카드는요. 형제자매 사용분은 입력하면 안 돼요. 형제자매 사용분은 입력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는 나이도 안 따지고 소득도 안 따집니다. 네, 나이도 안 따지고 소득도 안 따져요. 자, 예를 들어서 부부가 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인데 아내도 소득을 근로소득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내의 의료비, 병원비를 남편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해줍니다. 예, 이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해주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해줘요. 예, 자, 의료비는 굉장히 너그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도 안 보고 소득도 안 본다는 걸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의료비 지출도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 주택자금하고 연금저축 두 개는 이게 하이폰은 해당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해당이 없느냐? 본인만 해당이 돼요. 본인 것만. 예, 하이폰 이거 아예 따질 것도 없어요. 이거는 주택자금, 연금저축은 본인 명의로 지출한 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지출한 건 일절 해당이 없어요. 그리고 연금저축의 경우는 단기의 연금이 아닌 것도 포함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주택자금은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요, 이 표가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예, 꼭 외워두세요. 시험 볼 때까지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며칠 날까지는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면 시험을 6월 13일 날 보잖아요. 그러니까 6월 13일까지는 이 표를 외워놓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걸 해주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말이죠. 신용카드로 교육비를, 애들 학원비를 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의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고, 또 뭐 신용카드로 교복을 살 수도 있고, 보험료를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아까 위에 있는 세액공제들하고 중복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중복이 됐을 때 두 가지를 다 해주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보면은요, 두 가지 다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의료비. 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해주는 겁니다. 의료비는 이렇게 너그럽다. 그 다음에 학원비 중에, 자, 보험료는 신용카드로 지불을 했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보험료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는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아까 나이도 보고 저 소득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간 내에 지출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중을 안 해줘요. 보험료 세액공제만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학원비의 경우는요, 학원비하고 교복 구입비 이 두 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이면 두 개가 다 되는 거예요. 교육비 세액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되고. 그런데 학원비를 초중고생 뭐 대학생 다 포함해서 학원비다 하면은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안 해줘요. 취학전 아동만 교육비 세액공제 해주죠. 그렇지만 학원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영수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때 교육비 세액공제는 안 해주죠. 우리 취학아동은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없어요. 학원비를. 그렇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해줍니다. 교복은 다 해줘요.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세액공제도 해당이 된다. 기부금은요, 세액공제는 되지만 기부금 신용카드로 했다고 해서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안 해줍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만 해주고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용카드하고 이런 비용 지출했을 때 이중으로 해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의료비 되고요. 학원비 중에 미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이중으로 다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교복 구입비, 이렇게 세 가지가 신용카드 공제와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해준다. 이 중복 적용 여부 세 가지 있다는 거. 의료비, 미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그리고 교복 구입비가 거기에 해당이 되더라. 예, 여기 1, 2번에 있는 이 표는요, 꼭 외워두십시오.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이제 수행 내용 실습 자료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쉬어가야 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김현철 씨 연말정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